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편에서 주막집 딸 꼬시리와 혼례를 치르기로 한 신랑 이우아미가 사라지는 소동이 있었죠. 형인 이바우가 사돈집인 주막에 거짓말로 신랑감이 관아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주모는 분명 장독으로 죽거나 산다 해도 사내구실을 못할지 모르니 이 혼사를 없던 일로 하고 새 혼처를 찾을 요량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감 꼬시리는 우아미는 꼭 살아 돌아올 거고 죽어 송장이 된다 해도 홀령하고 살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한편 이우아미의 형이 이바우는 고을 고참봉의 심부름으로 한만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참봉의 심부름을 만호를 만나기도 전에 객사 앞에서 허제비를 만나 천혜산에게 잡히고 마는데 여기서 또 디딜방아건을 천혜산이 가로채게 됩니다. 과연 이야기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합니다. 제2권 칼노래. 그렇지만 천혜산은 한만호의 뒷줄 든든함을 믿고 있었다. 이용태의 줄은 보통으로 탄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용태는 흥선대원군 쪽으로도 줄이 닿고 민시 쪽으로도 줄이 닿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만호는 앞으로 2해 반 동안을 굳게 닷을 내린 채 만호 자리를 얻기 위해 이때껏 들인 본전을 몇 배로 뽑아갈 것이 뻔했다. 천혜산은 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깨알만한 이득보다는 먼 거리에 있는 호박만한 이득을 노리고 있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한만호한테 보다 튼튼한 신임을 얻어놓으려 하였다. 남들이야 천방지축 뛰어가든지 굴러가든지 자기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천혜산은 제주의 말들을 실은 배들이 회령진 선창에 도착한 일과 문제의 그 디딜방아 사건에 관한 것을 알을 참이었다. 그 디딜방아 사건은 그에 대한 만호의 신임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장군님, 저 천혜산이 옵니다. 천혜산은 사저의 돛돌 앞에 엎드린 채 고했다. 사저의 마당은 드넓었다. 정원에는 앵도나무, 진달래나무, 철쭉나무, 향나무, 대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객주 한 사람이 전임 만호를 위해 비워준 집을 후임인 한만호가 헐값에 인수하여 쓰고 있었다. 전 만호는 임기를 반에 반도 못 채우고 한만호의 돈줄 때문에 본전도 못 뽑은 채 밀려난 것이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만호 자리는 한만호한테 팔렸던 것이다. 안채와 사랑채가 직각을 이루고 있고 대문간채가 안채를 등진 채 앉아 있었다. 안채와 대문간채 사이에 아득하게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높은 담이 막고 있었다.
그 담에는 쪽문이 있었다. 대문간에는 수졸 둘이 번을 서고 있었다. 한만호는 전날 밤에 마신 술이 아직 덜 깨어 있었다. 어질어질한 의식으로 기생첩의 허벅다리를 벤 채 누워 있었다. 그는 여자의 아릿한 몸냄새를 즐기고 있었다. 이날따라 첩은 그의 상투를 풀어헤치고 흰 머리칼들을 가려 뽑고 있었다. 그는 퇴임 후에 그녀를 데리고 떠나기로 그녀와 단단히 약조를 해놓았다. 한만호는 눈을 감은 채 한 손을 여자의 가슴 속에 넣어 오디 같은 유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간지럽다면서 몸을 모로 꼬곤 했다. 그래, 무슨 일이더냐? 한만호는 귀찮고 짜증이 났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천혜산이 여느 부장이나 장교들과 달리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 근면과 성실이 부담스러웠다. 한만호는 천혜산이 무서운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의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신임을 얻고 그 신임을 앞세워 어느 사이엔가 큰 것을 해먹고 있을 터이다. 빌어먹을. 너도 그렇게 저렇게 해먹어야 천년들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회령진은 그야말로 무풍지대였다. 외국 해적들한테 노략질 당할 걱정이 전혀 없었다. 일본이 있는 쪽의 큰 바다에는 흥양 반섬이 가로막고 있고 그 끝에는 녹도 만호가 지키고 있었다. 회령진 만호는 임기 동안 내내 기생품에서 잠만 자다가 오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도 천관산 원목으로 배 지어 팔고 소금 구워 파는 돈이 노젓가리처럼 쌓이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뒷심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거쳐갈 엄두도 못 내는 구실자리였다. 그가 이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장흥부사 이용태 덕분이었다. 미모가 남다르게 빼어난 그의 막내 누이 동생이 이용태의 첩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막내 누이는 한만호 아버지의 첩실 소생이었다. 한만호의 아버지는 강경의 큰손 물상객주였다. 회령진 만호는 녹동만호 관할구역 서북편의 내덕도, 고금도, 신지도, 평일도, 소랑도, 일산도, 가이도 일대를 관할하였다. 만호 밑에는 부장 1명, 군관 20명, 장교 6명, 진무 30명, 통인 10명, 사령 6명이 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파도가 높은 6달 동안에는 외침을 대비할 방위군 40명이 배정되었고 파도가 높지 않고 잔잔한 6달 동안에는 80명이 달리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 활과 총포를 잘 쏘는 군사 16명, 노를 잘 젓는 병사 50명이 따르게 되어 있었다. 한데 그 정해진 병사를 다 배정하지 않았다. 어떤 부서는 겨우 반수 정도만 배정해 놓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반의 반수쯤만 배정해 두었다. 수군들의 밥사발과 옷수발하는 데 드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수자리로 끌어들이지 않을
장정들은 모두 군보로 삼았다. 그래놓고도 관할구역 안의 도청을 통해서는 정해진 수군의 수혜에 따르는 멍매와 옷을 위하여 양곡과 군포를 똑같이 거두었다. 줄이고 또 줄여버려 몇 안 되는 군사들도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이 없었다. 창고는 비어 있었다. 군사들은 목구멍을 위하여 모두 고기잡이를 일삼았다. 군사들이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잘 잡을 것인가. 만만한 근동의 어부들만 족쳤다. 그들은 병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부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훑어대는 것이었다. 잡으려고만 들면 고기는 흔했다. 조개도 흔하고 해초도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나라님한테 진상할 해산물들이 그 섬들에서 모두 났다. 한데 진상품 거두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것들을 만호와 그 밑에 붙어 사는 수군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훑어대는 것이었다. 만호는 수군들의 폐해를 다 알고 있었다. 알고도 모르는 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녹을 받는 것은 만호 자기 한 사람뿐이었다. 밑에 부장, 장교, 진무, 사령, 수졸들은 창고의 곡식을 털어먹은 뒤에는 할 일 없이 근동 부자들의 곡간을 털어다가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바닷가 호랑이 새끼들이었다.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그가 살아야 할 날은 900일이었다. 그 사이에 그는 그가 만호 자리를 얻기 위하여 상납을 한 돈의 3배쯤은 뽑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또 상납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한만호가 노리고 있는 자리는 좌수영의 통제사였다. 그 자리를 거쳐야만 병조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기생첩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세월만 빨리 가라고 빌었다. 꿈을 꾸듯이 살고 싶었다.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여 살고 싶었다.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한데 그를 깨어나게 한 것이 천혜산이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얄미운 놈이었다. 그래, 무슨 일이더냐? 한만호는 다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2가지 장문첩을 올려드리겠사옵니다. 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화급한 것이옵니다. 그래, 대관절 그 화급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외구라도 쳐들어왔더란 말이냐? 천혜사는 속으로 한만호를 경멸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구시라치라는 놈이 객사에 나와 잡무는 하지도 않고 비린내나는 기생의 치마폭 속에 묻혀서 장문첩을 올리겠다는 부하한테 짜증이나 부리고 있으니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한만호가 하고 있는 부정한 화염 장사나 병선을 위장한 어선조선 행위나 외상과의 밀무역 따위를 낱낱이 적어서 좌수영이나 가명이나 병조로 보내고 싶었다. 그러려면 벽사역 찰방을 통해야 할 터였다. 한데 그 찰방이라는 자가 한만호와 한통속이었다. 한만호는 그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들을 혼자만 착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천혜사는 엉뚱한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목을 가다듬고 디딜방아에 대한 장문첩을 읽어 올리기 시작했다. 천에 사는 관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만호 장군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허, 참 괘씸한 일이로구나. 앳된 첩의 상큼한 살 냄새에 취해 있던 한만호는 심사가 불편해졌다. 관내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디딜방아라는 것을 놓아서 찍곤 하였는데, 말씀드리기는 황송하오나 그 모든 디딜방아들의 머리를 하필이면은 만호 장군님의 객사를 향하여 해놓고 있다 하옵니다. 천에 사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만호가 불에 댄 사람처럼 날뛸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령진 관내 사람들은 참으로 겁이 없다. 양반은 인가죽을 쓴 호랑이다. 그들은 그 호랑이의 코밑 인중에 생침을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코밑 인중에 놓는 침은 죽은 송장도 깨어날 만큼 아픈 것이다. 섣부르게 코침을 맞은 그 호랑이는 이제 미쳐 날뛰게 될 터이다. 그렇게 된다면 애매한 사람이 다치고 죽게 마련이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사옵니까? 장군 나으리. 한만호의 머리털들 속에서 흰 머리카락을 가려 뽑고 있던 여인이 진저리를 치면서 말했다. 한데 한만호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하고 그는 일단 큰 기침을 했다.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왜구와 해족들이 우글거리는 바다를 지켜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계시는 구시라치를 능멸하고 저주하다니. 그것은 역적질이나 매한 가지옵니다. 은덕을 모르는 그 개투성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옵니다. 여인이 어리광 섞인 소리로 말했다. 천에 사는 호랑이의 인중에 침이 덜 아프게 박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민호의 자존심을 더욱 아프게 핥히는 말들을 골라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디딜방아를 가장 많이 놓고 찌어댄 마을은 내덕도 세터말이라 하옵고, 그것을 그렇게 찢도록 뒤에서 조종을 한 것은 동학패들이라고 하옵니다. 즉각 장군님 휘하에 수군들을 풀어서 그 동학패들을 잡아들이고 마땅히 진치를 해야 도리일 줄로 아옵니다. 동학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일찍이 나라에서 금한 것이옵니다. 만일 그것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서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들이 만호 장군한테로 가져다가 바치려 하는 어염새는 물론 뜻 있는 사람들이 장군께 바치려고 하는 곡물이나 해산물들을 중간에서 가로막곤 하옵니다. 소졸이 걱정에 마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아온 만호 장군의 신변에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옵니다. 자고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옵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옵니다. 소졸의 말씀을 가벼이 흘리지 마시고 깊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만호는 다시 하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얼른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겁을 먹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겁을 먹은 쥐는 숨을 구멍부터 찾는 법이었다.
한만호는 쥐 같은 구석이 있는 좀스러운 호랑이였다. 한만호가 꽁무니를 뺄 통로를 자기가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천혜사는 생각했다. 사실은 새터말의 고참봉이 조금 전에 그 일로 사람을 보냈사옵니다. 그러나 고참봉의 처사는 지극히 온당하지 않사옵니다. 장군께서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고참봉은 진즉부터 자기 동네 사람들이 만호 장군을 음해하고 저주할 셈으로 디딜방아를 그렇게 놓아 찍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이때껏 숨겨온 것이옵니다. 그것은 한만호 장군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기를 은근히 기대한 까닭이옵니다. 나라의 구실화치를 능멸한 것이옵고 나아가 나라님을 없이 여긴 것이옵니다. 한만호는 하고 큰 기침을 했다. 천혜사는 겁을 먹은 쥐가 고양이를 물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참봉이 그 사실을 간밤에야 알아낸 것 같이 오늘 아침에 발굴을 한 것은 고참봉 자신의 신변에 어떠한 위험인가가 생겼기 때문인 듯 하옵니다. 고참봉은 본시 심성이 간사하고 영악하고 인색하여 잔인하고 내독도 안에 밑바닥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들었사옵니다. 고열을 마음 놓고 빨기 위하여 나라의 구실아치를 요령껏 이용해 왔으며 가진 재산을 이용하여 관장들을 마음껏 농락하곤 하였사옵니다. 고참봉은 만호 장군의 힘을 빌어 스스로에게 닥쳐올 어떤 위험인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천혜사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만호의 첩이 몸을 움츠리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말했다. 아니, 어쩌면 새터말 고참봉이 그럴 수가 있사옵니까? 그래서 겉만 보고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장군 나으리 당장 고참봉을 부르시옵소서. 고참봉부터 단단히 혼쭐을 내놓으십소서. 만일 그 첩년의 말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가는 그야말로 큰일이라고 천혜사는 생각했다. 장군 나으리, 그런데 이것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적을 주위에 만들어 놔서는 안 되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보다 가까운 힘센 적을 이용해서 근처에 힘 약한 적들을 물리치는 술수를 쓴다 하였사옵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다 싶은 힘센 적은 훗날 적당한 기회를 봐서 없애야 합니다. 절대로 고참봉부터 칭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를 이용해서 동학패들을 먼저 일수하셔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고참봉에 대해서는 장군 나으리 모르게 일본 상인들한테 곡식을 대대적으로 방출한 꼬투리를 잡아 징치하든지 아니면은 시방 장군께서 그의 명의로 교역을 하고 계시는 만큼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는 대신에 은전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를 받음으로써 그 죄와 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인 줄 아옵니다. 그래, 그렇다. 해산이는 역시 해산이다. 내 말대로 하기로 하자. 먼저 동학패들을 빗자루로 쓸어 없애야겠다. 내 곧 객사로 나갈 것이니라. 내가 먼저 가서 부장과 장교들과 진무, 통인, 사령, 수졸들을 빠짐없이 불러 모았도록 해라. 여기서 천혜사는 한수를 더 떴다. 만호는 천혜산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천혜산이 손바닥을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이는 대로 몸을 추스리곤 했다. 황송하오나 그것은 안 되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만일에
소졸이 앞장을 서서 객사로 달려가 부장이나 수교나 다른 장교들을 불러 모은다면 필시 부장이나 수교가 소장과 만우장군 사이를 의심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장군께서는 몸소 객사로 나오셔서 거두절미하고 새터말의 동학패들을 잡아들이라고 분부를 내리시옵소서. 한만호는 자기의 언명을 대바람에 거역하고 드는 천해산이 괘씸했다. 한데 첩이 천해산의 편역을 하고 나섰다. 앳된 첩의 목소리에는 콧소리가 진하게 섞여 있었다. 천수장의 말이 매우 지당한 듯 싶사옵니다. 장군 나으리, 디딜방아에 관한 것을 누가 귀뜸해 주었는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것이 만호 장군 나으리의 위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옵니다. 만호는 객사로 나가자마자 부장과 수교 이하의 모든 장교와 진무와 통인과 사령들과 수군들을 일시에 모았다. 한데 명을 받고 객사 앞마당에 모여든 것은 몇이 되지 않았다. 수교를 포함하여 장교가 2, 진무가 3, 통인들과 사령들이 5, 수군들이 10이었을 뿐이었다. 물론 각 청과 군선과 선창과 창고와 성문과 조선장과 화염청들에서 번을 서는 수졸들과 순시 또는 병선에 승선한 수졸들을 제외하고 모여든 수였다. 그렇지만 턱없이 모자란 수였다. 그것은 그만큼 회령진 수군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다는 증거를 단박에 말해주고 있었다. 한만호는 난감했다.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에 말채찍을 든 한만호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모두들 어디에 갔다는 말인가? 악을 쓰듯이 호령을 할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었다. 객사마당 저쪽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객사마당 아래쪽 끝에서 얼굴이 불쾌해진 부장이 황급히 걸어오고 있었다. 아침나절부터 어디서 계집을 끼고 술을 들이켜고 있었던 것이다. 부장은 비틀거렸다. 어쩌면 간밤부터 마셔오고 있는 술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장은 주태배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부장부터 후려야 할 판이었다. 그렇지만 한만호는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오늘 떠나게 될지 내일 떠나게 될지 모르는 회령진이었다. 그 사이에 큰 탈이나 없이 편안하게 원성사지 않고 지내면서 집어삼킬 것을 양껏 삼킬 참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화염은 잘 구워지고 있었고 병선 조선장에서는 어선들이 잘 건조되고 있었다. 고참복 명의로 튼 일본 상인들과의 교역은 원활했다. 들어오는 비단, 화장품, 거울, 시계, 양잿물, 석유 따위에 대하여는 쌀을 실어주면 되었다. 그러면 일파는 잘 되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한만호는 위엄을 갖춘 채 수교를 향해 말했다. 군졸들, 정거를 하랬다. 수교 백수인의 객사마당을 한번 빙 둘러보고 나서 일사천리로 점고 내력을 말했다. 여기저기에서 번을 서는 사령 장교와 수졸, 순시를 하고 장교와 수졸, 화염터에 장교와 수졸과 통인,
조선장에 간 장교와 통인과 사령과 군졸들을 줄줄이 헤아렸다. 얼렁뚱땅 숫자를 맞추어 놓았다. 만호는 수교 백수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말은 틀린 말도 없었고 맞는 말도 없었다. 모두가 맞고 모두가 틀렸다. 한결같이 둘러대기일 뿐이었다. 여느 때 너스레와 엉너리가 능했다.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바꾸어 비위 맞추고 알랑거리기가 기막히게 잘했다. 굴을 끄집는 일은 피차에 피곤한 일이었다. 피곤하면 세월이 더디 가는 법이다. 한만호는 수교 백수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부장과 수교와 장교들을 향해 엄명을 내렸다. 장교천에서는 수줄 넷을 거느리고 전초로 출동하고 수교는 바로 본대 30명을 이끌고 뒤따르도록 하라. 새터말로 가서 고참봉을 만나 상의를 한 다음 위로는 감히 상감을 모독하고 관내의 구실아치를 함부로 능멸한 동학패들을 모두 끌어오도록 하라. 마을 안을 샅샅이 뒤져서 디딜방아를 놓았지어 온 사람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김없이 끌어오도록 하거라. 내 그것들을 엄히 군율에 따라 징치하겠노라. 알겠느냐? 수교는 그게 무슨 영인지도 모르고 운몽을 깊숙이 숙이면서 어김없이 거행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부장은 취기 어린 눈으로 멀거니 만호의 얼굴을 보고만 있었다. 천혜사는 한심스러웠다. 회령지는 유서 깊은 곳이었다. 그는 그 유서 깊은 이곳 이야기를 밀려나간 전임 만호한테서 들었다. 임진왜란 때 옥에 갇혔다가 유성룡의 주청에 의해 백이종군의 영을 받고 나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좌수영에 이르러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되었다. 그때 수군은 전멸하다시피 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 이순신은 보성 바닷가를 거쳐 장흥의 해변길을 따라 말을 달려오면서 흩어져 있는 수군들과 군선을 모으려고 해보았다. 회령진에 이르러서야 겨우 근처에 은신하고 있는 수군들 50여 명쯤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 부서지다만 군선 12척을 끌어다가 수선을 해놓고 재기를 다짐했던 것이다. 한 나라의 삼도 수군 통제사가 군사 50명을 앞에 모아놓고 수십만의 왜군을 물리치자고 부르짖는 모습이 얼마나 비장했을까. 마침내 이순신은 옥쇄할 수 있는 요새지를 목포 앞에 고하도로 정하고 그리로 옮긴 다음 우수영의 울들목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혼백은 한만호가 하고 있는 꼴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할 것이다. 천혜사는 여느 때 가까이 두고 부리곤 하는 허제비, 피갑천, 박도봉, 왕도추리를 앞세우고 나룻배를 탔다. 사공 천부리는 명씨 박힌 눈을 멀뚱하게 빛내면서 천혜산을 건너다 보았다. 천부리는 덩치가 컸다. 소금꽃이 핀 중의를 입은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입이 걸었다. 천수장, 뭐 오늘은 한낮부터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어닥친다요? 천부리는 천혜산 일행의 출동을 빈정거리고 있었다.
너희들이 기껏 나서 보아야 내 덕도 어느 부자놈의 곡간을 뒤지거나 만만한 어부들의 잡은 고기를 훑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 담겨 있었다. 사공천부리는 자기보다 권세나 힘이 센 사람의 눈치는 슬슬 살피면서 행동거지를 삼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것들이나 만만한 개투성이나 안악들한테는 던적스러운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물을 무서워하면서 굼뜨게 배에 오르면 실수를 한 채하고 삿대로 물장구를 쳐버리기도 하고 얄밉게 보이면 타지 못하도록 뱃머리를 슬쩍 떼어버리기도 했다. 근동의 사람들은 심술이 고약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꼭 회령진 나루장의 신보르군 하고 말을 했다. 사공은 누구나 힘차게 적을 일이지 뭔 궁금한 일이 그렇게도 많은공? 수졸 허제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배는 홍수진 강물줄기같이 드센 물너울을 헤치면서 내덕도를 향해 나아갔다. 회령진 서근들이 움직였다 하면은 날아가는 갈매기나 까막까치들도 다 수상하고 궁금하게 여기니께 그러지라. 사공천부리가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너 이놈! 엉덩이에 곤장살이 통통하게 좀 찌고 싶은 것이로구나. 허제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공천부리는 한마디 더 빈정거리고 싶은 것을 참고 하늘에 뜬 구름만 바라보았다. 수졸 피갑천이 기지개를 켜면서 나룻머리 주막집을 향해 말했다. 어느 놈은 팔자가 좋아서 저 주막집 꼬시리년한테 장가를 가는고. 말 마시오. 시방 주막집 김다쭈리하고 점다니는 간밤에 어떤 잡귀신이 오늘 장가올 신랑을 홀려갔다고 불에 댄 소 날뛰듯 하고 있구만이라. 천부리는 소리꾼이 안일이를 늘어놓듯이 말을 했다. 이야, 헛불이 좋은 일 났구만. 허제비가 소리쳤다. 아따, 헛불이고 놈. 꼬시리를 어떻게 꼬여서 품어보려고. 그냥 사생 발악을 하고 저 주막에 들랑거리더만. 아이고, 절시구나 하겠다. 수졸 왕도출이 탄성을 연발했다. 아니, 장가올 신랑이 죽었단 말이오? 천혜산이 물었다. 구림의 별. 분합이. 이유암은 구림 삼거리 주막 사립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천태산 기슭 밑에 동구림 마을에는 은색의 달 한 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들판 서북편 끝에 솟아있는 부용산 기슭의 서구림 마을들은 묽은 수묵빛 어둠에 덮여 있었다. 바야흐로 달이 부용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유암은 막연했다. 이 한밤중에 저 서구림 마을로 들어간다 한들 이인안의 작은 사람 달림이의 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부용산의 긴 산줄기는 앞말의 긴 허리처럼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 산줄기 왼쪽 기슭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 넷이 달려 있었다. 저 가운데서 성문뜸이 어떤 것일까? 마을 가장자리의 한 집의 문을 두들겨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의 잠을 깨우고 물어서 이인안이 작은 사람집을 찾는다고 한들 또 별림이를 어떤 방법으로 불러낼 것인가?
그녀의 친정집 사람들은 별님이를 불러내는 날을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껏 우리들이 서로 정을 통하곤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큰 소동이 날 것이다. 그들은 나와 별님이를 만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역보를 불러올 것이다. 이인한이 나서서 나와 별님이 사이를 떼어 놓으려 할 것이다. 이유함은 이인한이 싫었다.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인한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이유함은 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인한은 본명이 신중보라고 했다. 신씨 문중의 종손인데다가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했다. 종들을 모두 속양해주고 스스로 상놈 행세를 하면서 동학도가 되었다고 했다.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다부지고 얼굴이 수려하다고 했다. 별님이와 지역보를 짝지어준 것도 이인한이라고 했다. 이유함은 그런 이인한이 두려웠다. 이 밤에 성문뜸의 이인한의 집을 들어섰다가 별님이를 만나지는 못하고 이인한한테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막의 나무청에서라도 잠을 자고 주인한테 내일 아침 일찍이 이인한의 작은 사람 달림이의 집을 물어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한테 묻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어쩌면 혼자라도 이인한의 작은 사람 집을 찾아갈 수 있을 듯 싶었다. 성문뜸과 그 안에 있는 옛 성벽은 근동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유함은 어둠 잠긴 부용산 기슭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성문뜸을 눈길로 정확하게 짚어냈다. 성문뜸의 옛 성벽과 거기에 있다는 이인한의 작은 사람의 금방 허물어질 것처럼 찌그러진 집에 대해서는 별님이한테 자상하게 들었다. 이유함은 성문뜸을 향해 걸었다. 머지않아 먼 동이 틀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날이 밝기 전에 별님이를 만나고 싶었다. 별님이를 만난 다음의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대처로 나가 살 것인지, 아버지 이마동을 찾아갈 것인지, 그냥 내덕도로 가서 지역부와 꼬시리를 무시해버리고 살아버릴 것인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별님이를 만나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길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별님이가 이미 다 생각을 해놓고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지 별님이를 만나기로 작정했다.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쉽사리 해결될 것 같았다. 성문뜸으로 가는 길바닥은 하얗게 열려 있었다. 그는 도둑같이 발소리를 죽이면서 걸었다. 전태산 밑에 동굴인 마을 한쪽을 하얗게 비치던 달빛도 쓰러졌다. 어둠이 짙어졌다. 길은 어둑어둑한 느티나무들의 숲 옆으로 뻗어 있었다. 느티나무 숲속에는 신당 하나가 있었다. 가장 큰 느티나무의 밑동에 동여놓은 금줄에서 하얀 참종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늘거렸다. 이유함은 모래 언덕을 건너서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뻗어 들어와 있었다. 잔물결 소리가 질펀한 갈대밭과 모래 언덕 위에 키 작은 곰솔밭 사이로 들려왔다. 바닷물의 표면이
거대한 동물의 눈동자처럼 멀뚱거렸다. 성벽 한쪽 모서리가 모래 언덕 위까지 내려와 있었다. 성벽은 산 위쪽을 향해 치 올라가다가 굽이 돌았다. 별로 크지 않은 성이었다. 99칸 큰 부잣집의 드높은 담벽들보다 약간 더 드높을 듯 싶은 성벽이었다. 성 밖에 연화문 채의 집들이 널려 있고 성 안에 연화문 채의 집들이 있었다. 신중보의 작은 사람 달림이의 집은 성 안 가운데 있다고 했다. 성에서 가장 큰 집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반쯤 허물어져 있다고 했다. 이난과 달림이는 허물어지지 않는 한쪽 방 둘을 치우고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 이유암은 동쪽의 성벽을 안고 돌았다. 희어멀뚱하게 빛나는 바다를 외면하고 걸었다. 파도가 그의 뒤통수를 노리고 쫓아오는 듯 싶었다. 파도 소리를 등지고 떨어져 나가고 없는 성문 안의 골목길로 들어섰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보거나 바다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생각할 줄 알고 음모를 꾸밀 줄 아는 것일 듯 싶었다. 사람들이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꾸민 음모를 행동으로 옮기곤 하는 괴물인 듯 싶었다. 대사리문이 드넓게 열려있는 마당에서 삽살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그 소리를 따라 성 안의 개들이 짖어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들 놀라 깨어 뛰어나올 것 같았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포졸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나 아닐까? 대흥면으로 소속되어 있는 구림은 만호 관할이 아니고 장흥부사의 관할이었다. 장흥부사의 관할 가운데서 도인들이 제일로 많이 들끓는 동학소굴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보은에 갔다가 온 도인들을 붙잡으러 온 포졸들한테 내가 재수없게 붙잡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코방귀를 뀌었다. 나는 이제 어느 놈한테도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치고 받고 도망을 치면 된다. 골목길에 구비구비의 어둠이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 포졸들이 숨어 있을 듯 싶었다. 가슴이 조였다. 붙잡히면 별림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된다.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고 파김치가 되어 나오게 된다. 장독으로 죽어가게 된다. 만일 붙잡으려고 하면 튀어야 한다. 그는 가슴을 폈다. 자기에게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도록 날쌘 팔다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유암은 어렵지 않게 이난의 작은 사람집을 찾아냈다. 그 집은 대문간이 반쯤 기울어져 있었다. 대문 두 짝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귀신 날 것 같은 집이었다. 대문간에는 검은 어둠이 담겨 있었다. 마당 건너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 뒤쪽은 성벽이었다. 성벽 위에 늙은 팽나무가 몸을 외틀고 있었다. 누구요? 마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등 뒤쪽 골목 구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면서 물었다. 이유암은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 주먹을 쥐었다. 상대를 노렸다. 여차하면 재빠르게 치받고 튀어야 한다.
달은 졌지만 희미한 빛은 남아 있었다. 다가서는 그 사람은 포졸이 아니었다.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알 상투바람이었다. 키가 작달마겠지만 몸집이 앙바틈했다. 날쌔 보이면서도 의젓하게 느껴졌다. 어떤 힘인가가 그쪽에서 건너왔다. 훈훈한 바람 같은 것이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예삿사람이 아니라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그게 어쩌면 이인한일지도 모른다 싶었다. 이우암은 싫은 정부터 들었다. 하필 달림이의 집을 찾자마자 이인한에게 발각이 되다니. 그것은 옴붙은 재수였다. 별림이를 만나기는 다 틀렸다고 이우암은 절망했다. 어디서 온 누구시오? 다가선 남정네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고 굵으면서도 또렷했다. 이우암은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었다. 상대의 남정네는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른 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저 내덕도에 사는 이우암이라고 하는구만요. 뜻밖의 상대 남정네가 아하, 이우암? 하고 놀라면서 반겼다. 나 그대 말을 많이 들었지. 잘 왔네.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상대 남정네는 이우암에게 다가섰다. 그의 손 하나를 잡았다. 대문간 안쪽으로 끌었다. 마당 안쪽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휴 하고 숨을 내쉬었다. 늙은 여인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그 여인은 앞장서서 문간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여인이 들어가고 난 방의 거정문이 바스락거렸다. 안쪽 방 안에서는 입을 들썩거리는 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우암을 이끌고 들어간 남정네가 그 안쪽 방 앞에 툇마루를 가리키면서 잠깐 여기 좀 앉으시게 하고 말했다. 이우암은 툇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남정네가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이 집 주인인데 이인이라고 하네. 내 손아래 동서인 지역보나 새터말 홍집강이나 이공빈을 통해서 자네 이야기를 내 많이 들었네. 언젠가는 자네가 나를 한번 찾아오리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 우리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인연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방 안에 어쩌면 별림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그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얼굴에 화톱불을 끼얹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숨결마저 가빠졌다. 밤길이 아주 험하고 위태로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가? 이인하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졸들이 요즘 도둑들같이 출몰하곤 하네. 주로 우리 도인들을 잡아들이고 있어. 그 까닭에 요즘 별로 편하지를 못하네. 나들이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잠도 사로자곤 하지. 관아에서 나를 노리고 있네. 나를 잡아들이기만 하면 구림 일대가 금방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근동의 유자라는 사람들이나 가음열은
양반 임내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우리 도인들 동태를 일일이 관아에다가 발고를 하고 나네. 애초에 관아 쪽에서는 우리 구림 쪽 도인들을 닥달하려 하질 않았네. 그런데 이쪽 유자들이 번거지들을 그렇게 억지 써서 불러들인 것이요. 어쨌든지 잘 왔네. 수일 안으로 내가 한번 내덕도를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자네도 만나고 그럴 겸 해서. 이인한이 잠시 말을 끊었다. 방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도 들렸다. 한쪽이 어떤 일인가를 못하게 말리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무릅쓰고 강행하려고 하는 듯 싶었다. 내 동서, 지역보 말이네. 그 사람 잘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처자하고 함께 여기를 다녀가면서 자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네. 그 동서하고 자네하고의 사이가 매우 껄끄러운 모양이지. 지서방은 그 껄끄러운 것이 풀리지 않으면 제 처자를 데려가지 않고 일레 여기 둘 생각을 하고 있더구만. 그것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요. 누가 나서든지 나서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일레 그 사람의 처자를 여기에 놔두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가? 문간방의 거정문이 거치고 여인 한 사람이 나왔다. 아까 마당에 나와 있다가 들어간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그들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았다. 이우암은 그 여인을 힐끔 보았다. 어둠 속이지만 그 여인이 별림이의 어머니인 듯 싶었다. 그 여인은 팔짱을 끼었다. 마당이 어둠을 내다보기만 했다. 들으니까 머지않아 장가를 들게 된다면서.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 이인한이 말을 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새 길을 가도록 하소. 아마 이우암이 총각은 장가를 가기 전에 지역부 그 사람의 처자를 한번 만나보려고 온 모양인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을 듯 싶네. 그 사람의 처자도 여기에 온 뒤부터는 흐트러진 마음 가닥을 완전히 다 잡았어. 다 잡은 마음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소. 이인하는 말을 멈추고 어둠에 젖어 있는 이우암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이우암은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만 있었다. 천근 같은 침묵이 반쯤 쓰러진 집안을 짓눌렀다. 어디선가 쥐바퀴가 울고 있었다. 달이 있는 동안 내내 깨알같이 가물거리던 별들이 민들레꽃이나 제비꽃이나 미나리아 제비꽃들만큼 커진 채 수런대고들 있었다. 이우암의 가슴에 이인한에 대한 저기가 차돌처럼 뭉쳐지고 있었다. 그것이 분출할 구멍을 찾아 줄다름질 쳤다. 그는 입을 힘주어 다물었다. 그 입을 풀어놓기만 하면 그 저기가 폭포수처럼 분출할 것 같았다. 이인하는 이우암이 호락호락 자기의 말대로 내덕도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우암을 어떻게 강압하고 위압을 할 수도 없었다. 이때껏 그의 달래는 말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이우암 쪽에서 강한 힘이 번져오고 있었다. 어린 사람이라고 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버거움이 있었다. 이우암의 가슴에는
별님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이 쇠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됐다. 자기가 종의 딸인 달림이를 또 하나의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했다. 이유함의 속을 이해할 수 있을 듯 싶었다. 이성 간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가려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나는 별들을 쳐다보았다. 별님이한테는 묘한 마력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별님이의 언니인 달림이를 아내로 맞은 뒤에 확인한 것이었다. 그의 내부에도 알 수 없는 검은 힘이 있었다. 그 두 가지를 더욱 확실하게 느낀 것은 지역보가 별님이를 데려다 놓고 돌아간 뒤였다. 별님이와 지역보를 짝지어주고 난 순간부터 이나는 슬픈 상실감에 사로잡혔다. 별님이는 지역보에게 시집을 가면서 혼절할 지경에 이르는 듯 싶게 악을 쓰며 서럽게 울어댔다. 그것을 보면서 이나는 가슴 아픈 비애에 사로잡혔다. 별님이가 그에게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도 별님에게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데 지역부가 이유함 때문에 자기 아내를 집에 그냥 놔둘 수 없다면서 별님이를 데려다 놓고 간 후로 그는 상실감으로부터 놓여났다. 잃어버렸던 어떤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찾은 듯 싶은 심사였다. 별님이는 이제 내덕도의 지역부한테로 다시 가지 않을 생각을 하여버린 듯 싶었다. 친정에 오면서 입었던 나들이 옷을 벗어버렸다. 언니 달림이가 입곤 하던 헌 일옷을 입고 마당도 쓸고 부엌일도 했다. 어머니 지시를 따라 들일을 나가기도 하고 갯벌밭으로 바지락이나 해초를 따러 가기도 했다. 다리와 어깨를 허옇게 내놓고 갯벌밭을 뒤지고 다니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오기도 했다. 일문뜸 옛 상전의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돌보아 주고 오기도 했다. 이나는 별님이가 지역부에게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곤 했다. 별님이를 그의 또 다른 아내로 삼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다. 큰 탈이었다. 별님이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며칠 전날 밤에 그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별님이를 집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장모를 시켜 그녀를 내덕도 지역부에게 데려다 주라고 할까? 달림이를 시켜 데려다 주라고 할까? 아니, 지역부를 불러 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하자. 그날 밤 마당에 나와서 내내 서성거리다가 이튿날 새벽녘에 별님이에게 그 뜻을 말했다. 하루라도 빨리 시가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가고 싶으시오? 언니하고 함께 가고 싶으시오? 안 그러면 별님이가 고개를 저었다. 자기는 절대로 시가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하고 함께 살다가 죽겠다고 했다. 소같이 코를 꿰어서 끌어가거나 죽여서 송장으로 떼매어 가기 전에는 저를 그 집으로 데려갈 수 없을 거예요. 별님이의 말은 단호했다. 별님이는 그의 옆으로 온 이래로 얼굴이 밝아지고 몸놀림이 가벼워졌다. 처녀 쪽의 활달함을 되찾았다.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데도 까르르 웃곤 했다. 밤마다 우물가에서 몸에 물을 끼얹곤 했다. 그와 단둘이서 마주치면 은근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눈길이 맞닿으면 몸을 모로 꼬면서 진저리를 쳤다. 어느 새벽녘이던가에는 흐느껴 울기도 했었다. 지씨와 달림이가 얼르고 달래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날이 하얗게 밝아지도록 울었다. 이나는 별님을 대하기가 두려웠다. 장모 지씨와 달림이가 밖에 나가고 없는 사이에 별님이와 단둘이 남아있는 것을 피했다. 다른 식구가 집에 있을 때라도 뒤란 모퉁이 같은 데서 단둘이서만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만일 그랬다가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별님이가 그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가 그녀를 끌어안아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싶었다. 달림이와 그가 가까워진 것도 텅 빈 집안에서 단둘이만 있다가 그리 되었던 것이다. 이나는 하루라도 빨리 별님이를 설득하여 내덕도의 지역보에게로 쫓아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또 한 차례 장모 지씨와 작은 여자 달림이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별님이를 불러 앉혀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참이냐고 물어보았다. 별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꼭 다물고만 있다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별님이 쪽에서 지씨와 달림이와 이난을 불러 놓아놓고 선언하듯이 말했다.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구만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사와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뜻같이 되지를 않사와요. 저 실성해버린 것 같사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사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구만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사와요. 이 꿈이 제발 얼른 깨었으면 좋겠구만요. 새님 말씀대로 이유함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데까지 써보겠사옵니다. 그런데 안 되옵니다. 얼핏 보면은 그 사람 영락없이 새님을 닮았사와요. 웃는 것도 그렇고 걸음을 걷는 태도도 그렇고 목소리도 영락없이 비슷하구만요. 제가 시집이라고 가던 날 이유함 그 사람이 가마 앞채를 메싸온데 가마 문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하고 부르짖었구만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역보는 제쳐두고 그 사람하고 살 생각을 그때 했사와요. 천벌을 받을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구만요. 별님이는 마치 남의 말을 하듯이 힘을 웃으면서 말을 했었다. 더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저는 처녀 시절부터 새님의 품에 안길 날을 내내 기다리며 살았사와요. 언니 달림이를 풀어주었듯이 저도 품어주리라고 기대를 했구만요. 그렇지 않사옵니까? 저는 새님의 가축이나 매 한 가지였지 않사옵니까? 새님이 데리고 자고 싶으면 얼마든지 데리고 잘 수 있었지 않사옵니까? 저는 새님의 아기를 낳고 싶었구만요. 새님처럼 단아하고 똑똑하고 글 공부 잘하는 아들을 낳고 싶었구만요. 저는 지역보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다시 새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싶사옵니다.
저를 면천해주고 지역부한테 내쫓은 새님이 원망스러워 죽겠구만요. 왜 언니만 집에 두고 저를 내쫓으셨사옵니까? 제가 언니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옵니까? 별님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인아는 기가 막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지씨와 달림이도 별님이에게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인안이 없는 사이에 별님의 아버지 천만석, 어머니 지씨, 그녀의 언니인 달림이들이 별님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지역보에게 돌아가라고 많이 달래본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별님이한테서는 애를 쓰는 데까지 써보겠지만 안 될 거예요. 하는 말밖에는 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처한 것은 이인한이었다. 지역부에게 시집을 갈 때 가마속에서 서럽게 소리쳐 울어대던 그녀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아프게 하곤 했다. 이인아는 그 별님이의 속을 알고 있었다. 불행한 일이었다. 달림이를 아내로 삼은 그 이전부터 그는 그 별님이가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음을 문득 느끼곤 했다. 별님이는 언니인 달림이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몸놀림이 가벼웠다. 달림이는 감히 그의 앞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데 별님이는 대담하게 그의 얼굴을 마주 건너다 보면서 얼굴을 붉혔다. 그 눈빛은 그 각의 사랑의 정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서둘러 지역부에게 짝을 지어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별님이는 처음부터 지역부가 마음에 차지하는 상대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인안의 강압에 못 이겨 시집을 갔던 것이다. 이인안은 곤혹스러웠다. 이 난처한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별님이가 이유함과 정을 나눈 것이 어쩌면 자기를 버리고 달림이를 택한 나에 대한 복수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녀는 이유함이 나와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하고 은밀한 정을 나눈 것이다. 그것은 운명이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체념하려 하는 스스로가 한심스러웠다. 어떻게 얽힌 가닥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인아는 혀끝을 아프게 물었다. 안간 힘을 썼다. 비천한 여자 한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고 있는 내가 무슨 큰일을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가. 별님이와 이유함과 지역부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도 쾌도난마처럼 시원하게 해결지치 못하고 어떻게 세상의 큰일을 해결지을 것인가. 그는 아득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싶네. 이단은 이유함을 향해 납처럼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구만요. 이유함이 대들듯이 말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이나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이유함은 드높은 철벽처럼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절벽 앞에서 사람의 도리라든지 인륜이라든지 법도라든지를 따지고 가려보아야 헛일인 것이었다. 그것이 헛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인아는 이유함을 향해 말했다. 시방, 이유함은 별님이 저 여인네가 지역부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이인안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맥이 빠지고 있었다. 이유암은 오래전부터 이난의 말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자기들 두 사람의 사랑의 불길에 이난의 마음이 밀리고 있다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저는 제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님이 저 여인도 자기가 외간 남자인 저를 수용하는 것이 인륜에 크게 어긋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때껏 만나고 서로를 생각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도록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인한 어르신께 묻고 싶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들의 얽힌 골을 풀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의 골은 더 단단하게 맺힐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눈도 코도 귀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독에 취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인한 어르신께서는 왜 엄연히 본각시를 두고도 종의 신분이었던 달림이를 취하셨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종을 두고 부리는 사회제도에 대한 반발로 저지르신 일만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오직 달림이라는 여인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회제도에 대한 반발로 그랬다면 억지이고 그것은 구역질나는 위선입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한다면 순리이고 가장 인간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일인 것입니다. 허물어지다가 만 성안의 이인안의 집안은 혹독한 추위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붙어 버린 듯 싶었다. 이인안과 몇 걸음 떨어져서 앉아있는 여인 지씨는 석상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거정문 안쪽에서도 숨결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이유암이 말을 이었다. 동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으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도인들이 고집스럽게 사력을 다해서 끌어안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하옵니까? 유학으로는 안 되니까 동학의 하늘님을 통해서 새 세상을 불러오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인아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애초에 지역부와 별림이는 잘못 맺어진 것입니다. 이유암의 말에는 자신이 넘쳤다.